9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정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800에. 다시 이렇게 잔인한 그 계절이 멈춰버린 듯 또 스쳐가듯 길 잃은 그 계절이 내게로 와요 아프게 약해 빠진 내 마음은 그때 기억 속으로 잔인한 계절은 또 나를 비껴가지 않네 자꾸만 좋았던 기억도 생각나게 해주지 않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저만큼 멀어지네 밤은 깊어져 더 부르고 누군가 노래해요 너무 어렸던 우리들만의 깊고 푸른 밤처럼 또렷해져요 밤의 색깔처럼 약해 빠진 내 마음은 그때 기억 속으로 잔인한 계절은 또 나를 비껴가지 않네 자꾸만 좋았던 기억도 생각나게 해주지 않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저만큼 멀어지네 이렇게 머나먼 계절은 마치 엊그제 같아 슬퍼 손 내밀면 잡힐 것만 같아 그래 그게 날 울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은 다시 이렇게 멀어지네 발베개 하고 누워 뒹구르던 우리 그 철없던 날 그 밤 다시 내게서 멀어지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 2천억 원 늘어난 376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08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공언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완결판이 셉니다. 하지만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 목표는 무산됐다.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 세금이 계획보다 덜 거치면서 33조 원의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채무도 꼭지점을 찍는다.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도 557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32만 7천 원이 늘어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경제의 장기 체질을 개선하는 쪽보다 사회 간접 자본 등 단기 부양에 골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불쏘시개만 남발하다 경기 대신 나라 국값만 태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7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예산보다 8조 원 가까이 증액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한 번 편성할 규모를 늘린 셈이다. 공무원 보수는 3.8% 올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예산이 경기 부양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내년 4%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후퇴하게 됐다.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인 570조 1,000억 원으로 올해 527조 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5.7%에 달한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1%로 치솟는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말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1%에 머물 전망이다.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은 일러야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경기 하강에 재정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씀씀이의 내용이다. 재정 계획에서 22조 원을 줄이겠다던 내년 SOC 예산은 24조 4천억 원으로 10% 넘게 늘어난다. 반면 연구개발 예산은 계획에서 5천억 원이 증가한 데 그쳤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R&D 대신 SOC에 재원을 집중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막대한 정부 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정에 관계없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현대차의 불법 파견이 현대차가 주장해온 것처럼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나아가 2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 간접 고용이 만연한 업계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18일 강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규 채용된 사람 등을 제외한 원고 934명 전부가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사업장에서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아 일했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청업체와 현대차 사이에는 실질적 근로자 파견 계획이 성립하고 파견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 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맺은 계약이 현대글로비스와 2차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과 차이가 없고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현대차는 최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면서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를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판결의 핵심은 공정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직접 교섭을 요구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은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낙찰받은 후에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인수전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이 비상 소집된 것.
재계소식통은 현대차가 한전부지 인수금액으로 써낸 10조 5천억 원은 단군 일의 최대 건설이라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써냈던 8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라며 경쟁 상대인 삼성전자 입찰 움직임에 대한 파악과 대응에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긴급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이날 오전 발표 직전까지 양재동 현대차 사옥과 서초동 삼성 사옥은 모두 저마다 자신들이 인수할 것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양사 모두 감정가인 3조 3,346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써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가 아니라 한전이 비공개로 적어낸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야 하는데 한전이 예정가를 높게 정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양사 모두 최소 5조 원 이상을 써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오전 10시 30분께 현대차가 한전 부지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낙찰 직후 한전의 예정가가 감정가와 동일했으며 낙찰 가격이 무려 시중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은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낙찰 액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조 5천억 원이면 3.3제곱미터당 4억 3,879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삼성생명이 한전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부지를 3.3제곱미터당 6,993만 원에 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금액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는 큰 돈을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가를 4조 1천억 원 정도로 봤는데 초고층 건물 완공 후 건물주가 부실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차 주가도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 낙찰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하락 행진이 이어져 전일보다 9.17% 내린 19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다. 현대차의 이날 하락률은 2011년 8월 19일 10.9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의 문희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전직 당대표, 원내대표와 상임고문단 등 22명이 참여한 추천단 회의를 열어 문 의원을 단수보로 추천했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소속의원당과 관역단체장, 기초단체협의회 대표, 전직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희상 위원장은 빛나는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새정치연합이 백척간도에 선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중압감이 크다며 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방식을 결정하고 지역당 조직 재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 문 위원장은 이번 주 중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의장,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거쳤다. 18대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작년 초에도 4개월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송의 사랑하니까.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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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어찌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세 가지 아무리 밝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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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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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3대 악재로 세월호법 협상 타결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서 시작된 3대 악재가 몰아쳐 먹구름이 끼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였고 야당은 탈당 소동을 빗떠들어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태로 협상력이 떨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음주 폭행 사건에 휘말려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야는 18일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대화를 재개했다. 40여 분 동안 만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의사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유족들의 수사 기소권 요구를 삼권 분립과 사법 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회 논의 자체를 묶어버린 탓이 크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세서 여당이 기존 여야 대표의 합의안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당내 분란도 전국을 더욱 막히게 하고 있다. 박영순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명분으로 당무에 복귀했지만 두 차례 협상 실패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 향후 전망이 밝진 않다.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통해 당을 재정비한 뒤 다음 주에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이 대리기사 폭행 논란으로 전원 사퇴한 것도 변수다. 가족대책위는 21일 새 대표단을 뽑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개인적인 입장으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 주는 방안으로 하면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사법 측의 근간을 흔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올리기도 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인선을 의결했다. 혁신위원은 당내 비박계이자 중도 개혁파 인사 위주로 인선됐다.
원내에서는 재선의 김영호, 김용태, 조혜진, 황영철 의원, 초선의 강석훈, 민병주, 민현주, 서용교, 하태경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인사는 7.14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안형환 전 의원이 발탁됐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의지를 갖고 모임을 해오던 사람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정치권에 비판적인 외부 전문가 9명을 추가 인선해 20명 이내로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혁신위의 주요 과제는 공천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상향식 공천을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문제점 90%가 잘못된 공천권 때문이고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작은 혁신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정치 문화, 제도, 정당 민주화 등 정치 전반과 국회를 막론한 대혁신까지 포함한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국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혁신위는 또 출판 기념의 제도 개선, 선거구제 개편 등 포괄적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앞으로 6개월간 이끌 혁신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양 김은 차기 대권을 놓고 라이벌 관계에 있어 언제든지 마찰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혁신이 전권을 쥐는 문제를 놓고 김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공천개혁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잖게 삐걱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1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협의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날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에서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매월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 4월 시작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이 고노다마 검증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안정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8월 회의는 열리지 못해서 이번엔 2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의의 쟁점은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해법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베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와 첫 단독 면담을 가졌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등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런 만큼 일본의 화답이 기대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정부는 사사의 게니치로 외무성 사무차관을 통해 위안부 해법을 지시한 바 있다. 사사의 안으로 불리는 이 해법은 일본 정부의 사과,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 주한 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한다는 3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일본은 사사의 안 수준에 미치는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사히 신문이 최근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기사를 처리한 뒤 일본에 거세지는 우경화 기류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19일 국장급 협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한일 위안부 협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도현아가 부릅니다. 호전몽. 나 어젯밤에 꿈속에서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 소득, 비용, 소비심리 측면에서 소비 부진 현상을 진단했다. 먼저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게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세금, 사회보험, 이자 등 비소비성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1,021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가계의 비소비 지출은 74.7% 늘어나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일자리의 질적 하락도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다. 2012년 임금근로 일자리가 40만 8천 개 늘어나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근속기간 1에서 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 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50대 일자리는 20만 3천 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 개나 줄었다. 아울러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졌고 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부진한 소비 회복세는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투자 증대, 고용 창출, 소비 증진,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공기업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영화 수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내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부 평가와 연계한 직원 퇴출 장치를 마련하고 임금 피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코레일 등 만성 적자 상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거나 상장 절차를 밟아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세웠다. 새누리당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가운데 적자 해소가 어려울 경우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공기업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해산하는 방식으로 퇴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 자회사 퇴출도 추진된다. 공기업개혁분과에서는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하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며 코레일,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을 방만 자회사 경영 사례로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공기업 계열사 간 거래 제한,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도 소원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0만 4,712원으로 경상소득의 46.5%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68만 9,998원으로 경상소득의 75.2%다. 저소득층은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되지만 고소득층은 4분의 3이 넘는다. 경상소득은 규칙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실업수당, 생활보조비, 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경상소득층 근로소득 비중이 2003년 48.5%에서 감소세를 보여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2.8%까지 떨어졌고 최근 수년간은 46에서 48%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이 비중이 2003년 72.1%였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2008년엔 오히려 76.8%까지 올랐다가 최근 75%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전 소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비 생활에서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 활동은 저축 등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부를 쌓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윤희상의 노래 듣겠습니다. 카스바의 여인.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카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고요. 따사로운 볕에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때문에 약간 더 더워지겠는데요. 예상 낮 기온이 서울, 전주, 대구 28도, 대전 27도, 강릉과 제주 26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진
이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더워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도만 일요일 오후 시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제주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금요일답게 예매일도 부쩍 높아졌고요.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 서울역에서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배차된 열차에 예매가 많이 돼서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또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과 태백선 역시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 노선만큼은 태백선의 밤 11시 25분 마지막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은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편안합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와 중앙선과 태백선은 이후 준비된 일부 열차의 예매가 많이 돼서 50석 미만으로 자리가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띄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은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달 4일에는 구로역에서 인천역 간을 왕복으로 운행하는 임시 전동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이 전동열차는 오늘 개회식이 열리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회식과 폐막식 행사에 맞춰서 구로역과 인천역 간을 구로역에서는 오후 3시와 4시 때, 그리고 인천역에서는 밤 10시 때 2편의 열차, 이렇게 4편의 열차가 임시로 운행하는 것이니까요. 이 행사에 전동열차를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여보였습니다. 김정수입니다.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골목길에서 나 그녀하고 눈이 마주치네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사랑한다고 말해버릴까 그냥 돌아서는가 그는 말을 못하고 늘 안타까웠지 내 가슴 태우는 그녀 그 환한 얼굴이 이렇게 좋아서 나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려 하는데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사랑한다고 말해버릴까 그냥 돌아서는가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사랑한다고 말해버릴까 그냥 돌아서는가 그는 말을 못하고 늘 안타까웠지 내 가슴 태우는 그녀 그 환한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19일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와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18일 대리기사와 행인 등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이 1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치아를 다쳤다는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조사받기가 어려운 상태란 이유로 나중에 따로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 5명은 17일 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횟집 앞에서 대리기사 이아무개 씨, 행인 김아무개 씨 등과 시비를 벌이다 이들을 때린 혐의를 사고 있다. 유가족들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뒤였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리기사 이 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새벽 1시 14분께 경찰과 함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성모병원 쪽은 김형기 씨의 입 주변과 셔츠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김병권 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3시간가량 머물던 유가족들은 입원 요청을 했다가 병원 쪽이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퇴원 조치를 하자 경기 안산의 모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전날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대리기사 이 씨는 18일 새벽 2시께 인터넷 대리운전기사 카페에 올린 글에서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인지 국회의원인지 몰랐다. 저는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김 의원이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된다. 소속이 어디냐고 해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분들이 의원님 하길래 무슨 의원이냐고 물었고 국회의원이면 대리기사가 굽실거려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보좌관인지 유족인지가 의원님에게 공손하지 못하다고 했고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따지자 누군가 국정원 직원 아니냐며 얼굴 사진을 마구 찍었다고 했다. 이 씨는 이후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 씨는 한겨레에 국정원이지 하며 제 얼굴 사진을 수없이 찍어대고 있어 어이없어 했을 뿐 대응하지 않았다. 대리기사도 인격이 있으니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음파 탐지기 사이드 스캔 소나가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과 동일한 사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590억 원을 들여 만든 통영함의 음파 탐지 성능이 40년 전 수준이라는 의미다. 평택함은 1970년대 건조돼 미 해군이 사용하다가 퇴역한 함정을 우리 해군이 1996년 도입해 재취역한 구조함이다. 감사원이 지난 5월에서 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방산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방사청은 지난 2010년 통영함에 장착할 사이드 스캔 소나 기종 선정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한 군 작전 요구 성능을 평택함 수준으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방사청은 2억 원대인 소나를 특정 업체로부터 41억 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 인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진수돼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나를 비롯한 핵심 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 해군은 아직 인도받는 걸 거부하고 있다. 통영함은 이 때문에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납품비리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 최전방 일반 전초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나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 병장은 18일 오후 강원 원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상관 살해와 살해 미수, 근무 이탈 등 군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 대체로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투복에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헌병에 이끌려 법정에 나온 임 병장은 다소 수척해 보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날 임 병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지만 그럴 만한 비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선임과 간부들은 임병장을 놀리고 후임병들로부터는 집단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고 모멸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부대 내 13의 8소초에서 발견된 임병장을 희화한 그림과 낙서 등이 이른바 왕따를 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임병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한 간부나 선임을 살해하는 상상을 하면서 분노를 해소하다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맞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전망이다. 한편 변호인은 임병장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받아들이면 재판 일정이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과 피해 병사들은 임병장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 당일 수류탄에 파편상을 입었던 김모 씨는 부대 내에서 따돌림은 없었다. 임병장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어울리지 못했다며 아직도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떠올라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임병장의 동기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유족 대표 권선원 씨는 자식들도 모두 용서를 하고 땅에 묻혔다. 임병장을 살려줬으면 한다며 다만 변호인이 사건의 본질을 따돌림으로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병장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유족들과 만나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그는 아들이 정말 큰 죄를 지어 감히 유가족을 만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며 흐느꼈다. 임병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원주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미연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307년 만에 분리 독립 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중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4세기 초 농민 출신인 윌리엄 월리스는 영국 왕실에 대항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듯 독립 영웅 월리스는 자유를 외치며 처형당한다. 월리스 등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에 합병된다. 이로부터 307년이 흐른 2014년 현재 스코틀랜드인들은 투표로 독립국가의 꿈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 연방 축소에 따른 여파가 작지 않기에 전 세계가 이들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실시된 18일 투표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투표소가 문을 연 오전 7시부터 주민들은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오랜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았다. 투표는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투표 당일까지도 팽팽했다. 찬반 운동 진영은 전화와 가정 방문 등 투표전에 나섰다. 찬성에 투표했다는 에든버러의 앤 시트는 AP통신에 왜 안 되냐며 지금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이클 맥피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독립은 내가 들어본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모리의 마지막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 53%, 찬성 47%로 나타났다. 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상에서는 독립 찬성에 관한 글과 예스 스코틀랜드 사이트 방문자 수가 반대 진영보다 많았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피터 켈러 유고브 대표는 독립투표 가결 대 부결 가능성을 80대 20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립에 찬성하는 예스 스코틀랜드를 이끄는 앨릭스 세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스코틀랜드 북동쪽 에버딘셔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경제 번영과 공정한 사회를 이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반대 운동 진영 베터 투게더의 앨리스터 달링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에든버러의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영국은 이전 모습과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국 정부는 투표가 부결되면 19일 스코틀랜드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7일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연준은 16, 17일 이틀간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연 뒤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현 추세라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끝내고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금융시장 전문가와 경제매체는 연준이 최근 4차례 FOMC 회의에서 계속 써온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USA 투데이 등은 16일 금리의 미래는 두 단어에 달렸다는 큰 제목을 뽑았을 정도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당 기간이란 표현이 달력의 특정 기간처럼 들린다는 걸 알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는 특정한 목표 시점에 맞춰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따져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준은 월 채권 매입 액수를 2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지금보다 100억 달러를 더 줄이기로 했다. 10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마지막 150억 달러마저 줄여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서 당시 월 850억 달러였던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점차 줄이는 테이퍼링에 착수한 뒤 올해 1, 3, 4, 6, 7, 9월 회의에서 채권 매입액을 100억 달러씩 줄였다. 이번까지 7차례 회의 연속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한 채권 매입으로 시장에 풀어놓은 돈은 그동안 4조 4,200억 달러에 이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8일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약속한 투자액은 인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해묵은 국경 갈등이 다시 떠올랐다. 두 정상은 이날 뉴델리 영빈관에서 만나 경제협력 관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인도에 인프라 건설 등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은 전했다. 중국은 또 인도 구자라트주 등 공업단지 건설과 남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고속화 사업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액은 당초 인도 언론들이 예상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달 초 일본이 인도와 약속한 투자 규모보다 적다. 인도 측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디는 회담 후 성명에서 중국과 인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도 회사의 중국 투자 기회를 늘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에게 우려를 표했다며 양국이 경제 협력에 앞서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접경한 북동부 지역 문제도 언급했다. 중국은 인도 북부 아루나찰 플라데시 지역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 인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인도 육군은 이날 중국군 병력 1,000명이 양국 간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 통제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성명에서 국경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나라는 큰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 간첩죄로 체포돼 사형설에 휩싸인 중국 중앙TV 스타 앵커 루이청강이 시진핑 정권 전복을 위한 신사인방 중 유일하게 건재 중인 링지와 통일전선부장의 죄상을 폭로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우보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신사인방이란 시진핑 제거를 위해 연대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저우융칸 전 상무위원,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리고 링지화를 일컫는다. 링지화에 대한 사법 처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매체에 따르면 루이청강은 당 중앙기율검사위 조사에서 링지화의 부인 구리핑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링지화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루이청강은 구리핑의 강요로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링지화로부터 다량의 고위층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외국 정보 당국에 넘겨 이득을 취했다고 자백했다. 링지화의 지시에 따라 시진핑을 공격하는 정보도 외국 정보기관에 다수 넘겼다고 덧붙였다. 구리핑은 보시라이의 처 국하이라이와 같은 베이징대 법대 출신인 미모의 인재다. 음모와 불륜으로 점철된 링지와 구리핑, 루이청강의 삼각관계는 권력자인 보시라이 밑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살인을 공모한 국하이라이와 보시라이의 오른팔 왕루이진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링지와는 루이청강 및 그가 친하게 지내는 유력 외신 기자 이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시 주석에 대한 흑색 선전을 시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중에는 국가안보부, 통일전선부 등 국가기관과 링지화의 남동생 링완청이 운영하는 홍보대 행사는 물론 장점인 전 주석 계열인 리장춘 전 언론 선전 담당 상무위원까지 합세한 선전 네트워크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화권 언론들은 루이청강이 2012년 11월 시주석의 총서기 취임을 앞두고 시주석과 원자오바오 전 총리 일가의 부정축제 자료를 서방 언론에 넘겼으며 현재 간첩죄로 사형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열이 부릅니다. 이별이래. 조용한 그대의 눈동자 말없이 서 있는 내 모습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하늘에 조각달 강물에 어리는 그림자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대의 슬픈 얼굴. 세월이 흐른 뒤에 하얗게 지워질까. 추억이 밀려와 쌓이는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이대로 발길을 돌리면 이것이 이별이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대의 슬픈 얼굴. 세월이 흐른 뒤에 하얗게 지워질까. 추억이 밀려와 쌓이는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 이대로 발길을 돌리면 이것이 이별이래. 다음은 사설입니다. 확장 예산 불가피하더라도 부담은 나누어져야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18일 확정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지속된 재정 확대 패키지 기조가 최대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초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부진, 세입 감소,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 균형의 고리를 끊고 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경기 회복, 세수 증대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살림살이가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벌여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옳다. 일각에서 우리 경제가 실기하면 장기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는 마당에 무리한 재정 정책을 도입해서라도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정부의 고민이 읽힌다. 문제는 확장 재정의 정도가 모험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이다. 증가폭은 7년 만에 최고며 재정 적자는 무려 33조 6천억 원, 국가 채무는 570조 1천억 원에 이른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올해 1.7%에서 내년은 2.1%로 크게 악화된다.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임기 내 균형 재정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한마디로 나라 국가 내에 갈수록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 말까지 내리 10년간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 급속 악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 더욱이 내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목표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무리한 세출 예산 확대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재정 적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우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되풀이한다는 사실이다. 담뱃값 인상의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안전관리 부문 예산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 소비세 수입 1조 원을 계상했다.
신설되는 개별 소비세 몫을 이미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입만 열면 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증가 예상분은 올해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소득세는 무려 5.7%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돈 쓸 곳이 없어 수백조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둔 대법인들에게는 거의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털겠다는 심보다. 나라 살림살이 어려우면 정부와 기업, 가게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나눠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선거가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재정은 어차피 써야 할 곳과 거둬야 할 곳의 선택의 문제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에 국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 당청이 앞장서 마무리하라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금학회가 정부 여당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 당정청이 청와대에서 개혁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한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개혁안의 전모를 공개하며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공무원 노조 등이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상당히 고강도 처방으로 평가된다. 골자는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순차적으로 50% 가까이 올리고 수령액을 많게는 30%가량 삭감해 낸 만큼만 받도록 하는 한편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본인 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은 적이 없었던 만큼 개혁안대로 실현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은 적자 규모로 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미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해마다 그 규모가 커져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혈세로 채워준 금액이 2010년 1조 3천억 원, 올해는 2조 5천억 원, 내년에는 3조 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그대로 두면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 한 명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월 219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2.6배나 된다.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민간 기업보다 적은 퇴직수당 등을 볼 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수평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년보장 자체가 큰 혜택인 시대에 혈세까지 쏟아부으면서 이런 수령액 격차를 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정서다. 선진국처럼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맡겨둘 수 없다. 지금까지 셀프 개혁을 권해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정부가 1995년부터 세 차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지만 무늬만 개혁에 그치고 적자는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정치권이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말까지밖에 시간이 없다.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가 혁신 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패티김의 노래 듣겠습니다. 9월의 노래. 구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지는 소리 꽃잎이 피는 소리 가로수에 나무잎은 우상해도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낙엽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지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네, 다음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류 스타 김수현이 큰 배를 이끌고 아시아 전역을 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각국을 찾을 때마다 그는 손을 뻗어 한 명씩 배에 태운다. 긴 순회를 마친 배에서 어느덧 한데 모인 모든 아시아인이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의 주제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19일 오후 6시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공연 시간만 4시간에 이른다. 하지만 한순간도 눈을 떼기 어려울 만큼 45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져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라는 게 대회 관계자들의 장담이다. 식전 행사인 맞이 행사에서 인천의 문화유산인 부평 풍물놀이가 흥을 돋우고 곧바로 한류 스타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아시아를 점령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가 첫 무대를 책임진다. 이어 2부에서는 인천 하나된 아시아를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배우 장동건과 김수현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선수 입장과 개회 선언 등 중요한 행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도 한류의 등장은 계속된다. 강남 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가수 싸이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아시안게임 홍보대사인 그룹 JYJ는 대회 공식 주제가인 Only One을 열창한다. 주제가는 친숙한 멜로디에 쉬운 가사로 돼 있어 따라 부르기 쉽다. 일부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화제가 됐던 굴렁쇠가 등장한다. 한 소녀가 굴렁쇠를 굴리고 무대 중앙으로 나가면 어린이 44명이 굴렁쇠를 몰고 나타난다. 대형 전광판에는 서울올림픽 원조 굴렁쇠 소년의 영상이 나온다. 굴렁쇠 어린이들은 이어 인천시민 200여 명과 함께 초록색과 붉은색 조명이 들어오는 LED 조명 의상을 입고 나와 거대한 청사초롱을 표현한다. 아시아에서 찾아온 손님 13,000명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 2부에서 고은 시인이 헌정한 시에 음악을 붙인 아시아드의 노래가 대회장에 울려 퍼진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인천시민 합창단과 함께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합창단은 개막 날짜에 맞춰 인천시민 919명으로 구성됐다. 3부에서는 45개 참가국 선수단의 입장으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린다. 개최국인 한국은 관례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입장한다. 북한은 일본에 이어서 30번째로 등장한다. 대회사와 개회 선언에 이어서 마지막 4부에서는 개막식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가 진행된다. 성화 점화 방식과 최종 점화자는 극비사항이다. 개막식 총 연출을 맡은 장진 감독은
성화 점화자에 대해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신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창선, 백옥자 등 인천 출신 스포츠인들이 물망에 올라있다.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한 배우 이영애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가 19일 막을 올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스타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못지않게 이번 대회에는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다. 중국은 제9회 뉴델리 대회 때부터 줄곧 종합순위 1위를 지켜오고 있다. 특히 2010년 자국에서 열린 광저우 대회 때는 금메달 199개를 휩쓸어 갔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종합 1위 수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일본을 넘어 역대 아시아 경기 최다 종합 1위 국가가 된다. 오히려 관건은 중국이 아시아 경기 최초로 금메달 200개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한국이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 90개를 넘긴 건 딱 2번이다.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대회 때 금메달 93개를 수확했고 2002년 부산 대회 때는 딱 90개였다. 안방 개최의 이점을 확실하게 누렸던 셈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일본을 꺾고 종합 2위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두칠성 프로젝트로 불리는 7개 종목, 양궁, 사격, 태권도, 펜싱, 골프, 정구, 볼링에서 텃밭을 지켜야만 한다. 북한은 처음 출전한 테헤란 대회부터 부산 대회까지 줄곧 종합순위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스포츠 강국이었다. 하지만 2006년 도하 대회 때는 16위에 그쳤고 4년 전 광저우 대회 때도 순위는 올랐지만 12위였다. 북한은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따냈는데 이 중 3개가 사격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사격과 레슬링, 역도 등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혜성, 김혜경 쌍둥이 자매가 일본 선수들과 자존심을 겨루는 마라톤 역시 북한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다. 한편 동티모르, 몰디브, 부탄은 아직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은커녕 메달을 하나도 따내지 못했다. 인천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함께 이들 세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의 메달 획득을 후원하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국내 지도자를 해당 국가에 파견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후원 프로그램이다.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일부 종목에서는 시드 배정을 통해 이들 국가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하동진의 인연.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났어.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은 지난 날은 괴로워 말자.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과거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나에겐 또다시 없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무정한 사람이더라. 인연이라는 것은 하늘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 지난 날은 괴로워 말자.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국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럴 경우 내년 수입쌀 예상 국내 도입 가격은 가마당 27만 7천 원에서 38만 8천여 원, 최대 52만 2천여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평균 산지쌀 값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고관세율로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와 및 쌀 산업 발전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쌀 관세화 자체를 반대해왔지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500% 이상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뒤 세 달부터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검증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관세율은 확정된다. 올해 안으로 검증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일단 한국이 정한 쌀 관세율이 수입쌀에 적용된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은 현재와 같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은 반대 투쟁에 나섰다.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을 출범시키고 쌀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쌀 전면 개방 중단과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나흘이 늦어져 이달 말 설악산부터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첫 단풍이 시작된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달 28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선 10월 3일에서 18일, 남부지방에선 10월 14일에서 27일부터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첫 단풍은 상 정상으로부터 20%의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드는 시기를 의미한다.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 발생 2주 뒤에 나타난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10월 18일에서 19일, 북한산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지리산은 10월 25일에서 30일, 무등산, 내장산 등 남부지방에서는 10월 28일에서 11월 11일에 단풍이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단풍의 발생 절정 시기가 늦춰진 것은 단풍에 큰 영향을 미치는 9월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이 일찍 든다. 2000년대 들어 첫 단풍 시기는 1990년대보다 중부지방 2.1일, 남부지방 0.7일 늦어졌고 절정 시기도 전국적으로 2.4일 늦어졌다. 같은 기간 9월 평균 기온은 20.4도에서 20.9도로 0.5도 올랐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전해드리면서 9월 1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 상념이 잊혀질까.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아니라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